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목장 중 하나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넓은 이 거대한 땅에서 단 11명의 직원만이 일하고 있거든요. 관리자 1명과 목축 담당자 8명, 그리고 시설 관리자와 요리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863년부터 시작된 이 목장의 긴 역사와 함께 오늘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안나크릭 목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면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에 고작 11명만이 상주하며 소들을 기르고 있는데요. 이런 믿기 어려운 인구 밀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호주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국가이면서 그 자체로 하루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굴고 있는 호주에서는 이런 극도로 낮은 인구 밀도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100여 년 전 시드니 대학교의 지리학과를 새로 만든 그리피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호주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고려할 때 서기 2000년이 되어도 이 나라의 인구는 2천만 명을 넘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던 건데요. 더 나아가 호주 내륙의 사막 지역은 영구적으로 정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땅이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당시 호주 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언론은 그를 비관론자라고 비난했고 정치인들은 환경경 결정론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놀라운 건 결과적으로 그리피스 박사의 예측이 거의 정확했다는 점입니다. 2000년 당시 호주의 실제 인구는 1,900명이었거든요. 현재 호주의 영토 크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 본토 48개 주의 면적과 거의 비슷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인구를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은 3억 명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호주는 제 2,6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77배나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5,100만 명의 한국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진 호주의 내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는데요. 호주 전체 국토 면적의 단 0.2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90%가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주요 도시들의 호주 인구 3명 중 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해안선에서 50km 이내의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피스 박사는 왜 호주 내륙 95%에 해당하는 그 광대한 땅을 쓸모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들이 현재까지도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가 내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수가 발생하려면 먼저 구름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응결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응결된 빙정들이 녹아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이기 때문에 결국 수증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는 건 바로 열인데요. 호주 대륙 아래쪽에는 남극이 자리하고 있어서 남극 환류라고 불리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호주 대륙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 때문에 수증기를 충분히 상승시킬 만한 열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남극 환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 중 하나로 매초 1억 8천만 입방미터의 차가운 물을 운반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이 호주 남쪽 해안을 따라 흘러가면서 대기의 온도를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조건은 무엇일까요? 습한 공기가 이동하다가 산을 만나면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게 되고 이때 상승한 공기가 응결되어 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지형성 강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호주의 산들 중에서 해발 600m를 넘는 곳이 전체의 단 6%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높은 코지어스코 산이 해발 228m인데 다른 대륙의 산들은 최소한 이 높이의 2배 이상은 되거든요.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남미의 아콩카구아가 6,961m, 북미의 맥킨리 산이 6,194m인 것과 비교하면 호주의 산들은 전혀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호주 대륙의 평균 고도는 겨우 310m에 불과해서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대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주 대륙이 남해귀선에 걸쳐서 아열대 고기압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무역풍이 약해진다는 요소까지 더해지면 쉽게 말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지리적 악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 됩니다. 아열대 고기압대라는 건 지구의 대기 순환 패턴에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또 근처에서 데워진 공기가 상승한 후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30도 근처에서 다시 하강하게 됩니다. 하강하는 공기는 압축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름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산악, 칼라하리 사막 등이 모두 이 아열대 고기압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태평양의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호주 동쪽 해안에 도달하는 수증기의 양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강수량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겨울주의 72%가량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사막 지역이 되었고 호주 사람들은 이곳을 아웃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웃백에는 건조한 사막 기후뿐만 아니라 독사, 독거미 등 위험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사람이 정착하기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데요.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성 동물들이 서식하는 대륙으로 유명합니다. 내륙 타이판,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 데스에더 등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 상위 10종 중 7종이 호주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거미류 중에서는 시드니 깔때기 거미와 레드백 스파이더가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다에서도 박스 젤리피쉬, 블루링 옥토퍼스, 스톤피쉬 등 치명적인 독을 가진 해양 생물들이 호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1848년 루드비 라이하르트라는 탐험가가 이끈 탐험대의 실종 사건은 이런 환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인데요. 2명의 원주민을 포함한 총 7명의 대원들과 소 50마리, 노새 20마리, 말 7마리를 이끌고 브리즈번에서 퍼스까지의 대륙 횡단 탐험을 시도했다가 결국 행방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이 탐험대는 1848년 4월 브리즈번을 출발한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1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수많은 수색대와 고고학자들이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웃백의 광활함과 혹독한 환경 앞에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내륙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호주 대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들로만 가득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3대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이곳들은 머리 달린 각의 유역에 위치한 도시들인데요. 매년 유량이 일정하지 않고 평균적으로도 중국의 양치강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에 눈이 녹아서 형성된 이 머리 달린 강 덕분에 2600만 호주 국민들이 마시고 농사짓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머리 달린 강 시스템은 총 길이가 3,375km에 달하는 호주 최대의 강 시스템인데요. 이 강 유역의 면적은 호주 전체 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106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평균 유량은 겨우 777방미터로 이는 나일강의 30분의 1, 아마존강의 2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 시스템이 호주 농업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호주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호주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다른 나라들의 인구가 5억 4,2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2,600만 명에 불과한 호주의 인구를 생각해볼 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직도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호주 정부는 2050년까지 인구를 4천만 명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이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호주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미지의 대륙이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가명 자체가 미지의 남쪽 땅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에서 유래된 만큼 최초의 이주민들이 상당히 늦은 시기에 정착한 땅입니다. 물론 원주민들은 5만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는데요.
이들을 에버리진이라고 부릅니다.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에버리진들은 이곳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고대 대륙에 먼저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당시 해수면은 현재보다 130m 정도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호주와 뉴기니, 태즈메이니아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륙을 사홀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약 9,100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2차례 정도 네덜란드인들이 상륙을 시도했다가 불모지라고 판단해서 떠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동안 어떤 외부인의 개입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대륙이었는데요. 1606년 네덜란드의 윌렘 얀치가 최초로 유럽인으로서 호주 대륙에 발을 디뎠고, 1642년에는 아벨 태즈메이니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곳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떠났는데요. 그러다가 1770년 드디어 최초의 정착 유럽인으로 기록되는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이 대륙에 처음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 후 영국은 당시 영국 감옥의 심각한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고, 1788년 2월 26일 시드니 근처 보타니 베이라는 곳에서 역사적인 첫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고, 감옥 과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죄수들을 보내던 미국 식민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호주는 새로운 유배지로 선택되었는데요. 11척의 배를 타고 330명의 죄수를 포함한 1,500명 정도의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호주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들의 원주민 인구는 대략 25만 명에서 5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미있게도 또 다른 이주 국가인 미국의 경우 1990년 당시 인구가 이미 400만 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데는 퍼스트 플리트라고 불리며 8개월 긴 항해 끝에 호주에 도착했는데요. 이닥한 시드니 코브는 현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서큘러 키 근처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헌법까지 제정하던 그 시기에 호주는 에서야 막 이주가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네요. 시간이 1850년대에 이르러서는 호주에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해서 이른바 쿼시가 시작되고, 영국 단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호주의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91년 뉴사우스 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 대규모 금맥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에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1851년부터 1860년까지 10년간 호주는 43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주로 건너왔는데, 이들을 당시 사람들은 디거스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갈등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하고 유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미국이나 남미의 이민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주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았는데요. 호주까지는 선박으로 3-4개월이 걸렸고, 이는 유럽 미국까지의 2-3주와 비교하면 월등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해 비용도 훨씬 비쌌거든요. 역사에는 어두운 면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영국 이주를 시작한 1788년부터 변경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영국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창이 남봉 중심의 원주민들의 무기로는 총을 든 유럽인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고, 원주민들,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던 영국인들은 원주민을 대량으로 학살했는데요. 이런 갈등은 수백 년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심지어 1900년대 초반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전쟁으로 결국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태즈메이니아의 경우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1803년 영국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약 5천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1876년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인 트루가니니가 사망하면서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은 완전히 멸족되었거든요. 또한 영국계 백인들은 골드러시 이후에 유입된 외국인들, 특히 청나라에서 건너온 중국계 노동자들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졌는데, 1901 백인 이외의 유색 인종에 대한 이민을 배척하는 이른바 표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민 제한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유색인들에게는 유럽 언어로 된 받아쓰기 시험을 치르게 해서 사실상 이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100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던 당시, 달리 호주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못했는데요. 백호주의 책은
1913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사자로 인해 남성 인구는 줄어들었고 1942년에 이르러서는 다윈이라는 도시가 당시 호주 인구의 10배 정도 되었던 일본 제국의 폭격을 받으면서 호주는 비로소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1942년 2월 19일 일본 해군의 242대 항공기가 다윈을 폭격하여 24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진주만 공습 다음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이 입은 두 번째로 큰 공습 피해였거든요. 국방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인구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호주는 그 후 기존의 대부분 영국 출신으로만 제한되던 이민자들의 범위를 다른 나라들로 대폭 확대했고 인구 구성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후 호주 정부는 정착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슬로건 하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45년에는 이민부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백호주의는 점점 완화되었는데요. 수십 년간 전 세계에 걸친 다문화적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인 결과 현재는 약 190개 국가의 혈통을 가진 국민들이 호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에서 피난 온 헝가리인들, 1968년 소련의 침공 이후에 온 체코인들, 남미와 중동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약 13만 명의 인도차이나 반도 난민들이 호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보트피플이었거든요. 1980년대부터는 레바논, 터키,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늘어났고 199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호주인 3명 중 1명은 호주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될 만큼 이제 막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호주 인구 중 29.8%가 해외 출생자인데요. 이는 스위스 29.9%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민 국가가 된 호주는 현재 이민자 수를 연간 20만 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그중 난민과 같은 일부 희망자들의 경우 이민에 실패하여 좌절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이민 정책은 점수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나이, 영어 실력, 학력, 직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이민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이민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자원 매장량을 가진 천혜의 땅 호주는 그랭구서 인구가 더 증가할 여지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호주의 지리와 지형은 취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는 철방석 매장량 세계 1위, 석탄 매장량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3위를 자랑합니다. 또한 금, 우라늄, 알루미늄 등의 매장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고온과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과 2020년 호주를 휩쓴 산불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는데요. 코알라 수천 마리를 포함해서 수십억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1,800만 헥타르의 땅이 불에 타고 33명이 사망했으며 약 30억 마리의 동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는 한국 국토 면적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강수량이 극도로 부족한 건조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타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호주의 연평균 강수량은 469볼리미로 세계 평균인 860mm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건조한 땅과 불규칙한 유량으로 인해 물마저 부족한 단점을 안고 있는데요.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줄이자니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오고 계속 사용하자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주는 전 세계 석탄 수출의 29%를 담당하는 최대 석탄 수출국인데요. 석탄 산업은 호주 GDP의 약 2%를 차지하고 5만 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 호주의 지정학적 위치는 현재 호주를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불가피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 석탄,
보리 등의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했거든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건조한 기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현대적인 다문화 국가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호주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호주가 여전히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이민 대상국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2050년까지 인구를 4천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5만 명 이상의 순 이민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텅 빈 대륙이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호주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원은 풍부한데 사람이 없는 나라, 이건 단지 호주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일까요? 기후변화, 인구 이동, 산업의 재편, 이 모든 흐름이 결국 빈 땅의 경제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다음 호주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